네, 대한민국 IT 고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디벨로퍼인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에반젤리스트 김영우 부장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에반젤리스트를 맡고 있는 김용욱입니다. 주로 개발자들 대상으로 행사나 아니면 글이나 아니면 또 영상이나 다양한 매체로 기술을 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하도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네네. 그 IT 분야에서 IT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 부장님을 좀 많이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인기를 약간 실감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인기라는 단어보다는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하나 둘 생길 때마다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찌 멘트를 하다 보니까 아이돌 멘트가 됐네요. 네. 그러면 그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사실 에반젤리스트가 네네. 좀 익숙치 않거든요. 그렇죠. 네. 흔치는 않은 직업이죠. 네. 그래서 에반젤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통 왜 어떤 제품이 나오거나 기술이 나오면 많이 써줘야지 빛을 발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써라라고 하면서 이제 막 접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영업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마케팅을 먼저 하겠죠. 근데 마케팅까지는 너무 이게 비즈니스적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약간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 전에 먼저 나가는 사람이 에반젤리스트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시나요? 주로 이제 강연 아니면은 또 블로그 포스팅 그다음에 또 책을 쓰거나 아니면 또 업체들을 만나서 신기술을 도입해라 라고 이제 간곡히 부탁도 드리고 그리고 또 기술적인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업체들을 만나서 그쪽의 어떤 고민들을 같이 듣고 이걸 어떻게 풀까 해서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 이제 또 널리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PR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PR 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할 수도 있고 안 하려고 하면 적당히 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먼저 달려가서 얘기 듣고 그 그렇죠. 회사요? 네, 회사에 돌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고민하고 또 피드백도 주고 또 제일 이렇게 가장 많이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데는 팀워크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저희도 물론 이제 팀워크가 있긴 한데 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보면 전쟁이 터지기 전에 먼저 낙하산 메고 후방에 뛰어내리는 공수 특전단이 나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좀 힘들진 않으세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내가 모든 직업이 다 그렇겠지만 내가 재미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 후방에 떨어져서도 이게 정말 좋아요라고 열심히 이렇게 떠들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자기 기술이나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에반젤리스트로 일하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하고 싶었어요. 아, 굉장히 하고 싶었고 저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하기 전에는 4년 정도 프리랜서 개발자로 여기저기 팔려다녔어요. 팔려다니면서 이거는 얼마 하면 오케이 콜 하고 가서 이제 코딩하고 나오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크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존경도 받고 그래서 부럽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이런 직군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었을 때 꼭 붙잡고 들어와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컨설턴트랑 네. 에반젤리스트랑 차이점이 있을까요? 컨설턴트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인 깊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어주는 게 컨설턴트라면 에반젤리스트는 기술적인 깊이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옆으로 넓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처음에 잡아준다거나. 그렇죠. 어떤 기술적인 것에다가 비즈니스적인 안목도 어느 정도 더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게 더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에반젤리스트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좀 필요로 하는 요건, 능력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뭐 기술적인 뭐 이해나 이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또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다 보니까 인간적인 매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김용 부장님 인간적으로 참 매력이 많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인간적인 매력에다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주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뭐 글도 될 수도 있고 말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글 쓰시는 거에 그런 연습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 연습은 사실 입사하기 전에 많이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 뭐 꾸준히 기고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네. 입사하기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네.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약간 헷갈려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죠. 네. 심지어는 부르는 명칭도 둘 다 마소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은 MS 그리고 잡지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는 마소 이렇게 부르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같이 마소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네요. 그냥 마소하면 사람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웹툰 마음의 소리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MS라고 이후로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는 MS는 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그리고 마소는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최소한 이 시간에는 그렇게 네, 딱 정하고. 네, 네. 네. 그러면 그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시면서 그 보람 같은 게 느꼈던 뭐 사건이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셨나요? 보람은 일단은 그 어떤 제품이 나오면 처음엔 어떤 저항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잘 살아와서 이제 좀 편해졌는데 갑자기 또 새로운 숙제요라고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걸 잘 하게 되면 또 한 번에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데 성장 통계라는 게 반드시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얘기해서 잘 풀었을 때 이제 뭔가 한 단계씩 업체들이 성장하고 또 그 성장에 맞물려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도 많이 팔리고 할 때 굉장히 큰 보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MS, 네, MS MS. 제품에 대한 이제 에반젤리스트 활동을 하실 때 그 가장 그 소비자들, 네, 고객들이 네, 힘겨워했던 제품 같은 게 있나요?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힘겨워했던 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일 힘겨워하세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잘 하는 건 얘기를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충분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마케터나 세일즈맨들이 충분히 그 찌라시 수준의 이런 비하는 하는 거 안 했지만 충분히 찌라시 수준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뉴트럴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세요. 뭘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과 기술들이 있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이렇게 하면 정말로 좋더라라는 내 자신의 마음에 불이 댕겨져 있는 상태에서 가서 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결과가 나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도 없고요. 그러면 그 에반젤리스트로서의 요건 중에 제 생각에는 어떤 지금 MS 에반젤리스트이긴 하지만 MS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타사의 그렇죠. 제품이라든지 그렇죠. 오픈소스라든지 그런 다양한 그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떻게 융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한 2년 정도는 계속 윈도우즈 쪽에 앱 만들고 하는 쪽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앱 비즈니스 쪽에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 아이폰, 심지어는 뭐 저기 바다, 네. 이제 바다가 없어지고 다른 걸로 또 타이젠으로 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플랫폼들도 다 한 번씩 써보고 핸드폰도 아이폰도 들고 다니고 갤럭시도 들고 다니고 해서 다 써봐야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써보니까 이건 불편하더라. 써보니까 그건 좋은데 우리는 그건 안 좋긴 하더라. 근데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죠. 지금 네. 그 부장님은
아이폰 쓰시잖아요. 저 사실은 아이폰, 갤럭시 노트 2, 네. 그다음에 루미아 710, 예, 폰 몇 개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제일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폰이 혹시 있으세요? 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그 제일 좋아하는 폰은 오피셜하게는 노키아 폰이 제일 좋아요. 근데 아이폰도 참 좋더라고요. 네, 참 좋아요.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에 윈도우 폰이 이제 네네. MSI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윈도우 폰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네. 네, 윈도우 폰을 뭐 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네, 이제 차츰차츰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네, 그 MSN에서 나왔던 모바일 OS들이 네,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약간 망했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예전에 윈도우 C 네, 그 정말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이 쓰였고요. 네. 많이 쓰였고 그 이후에 또 이제 OS들이 모바일 OS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모바일 디바이스 이제 다 포함해서 그 시장에서 MS가 약간 힘을 못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그게 예전에 윈도우 C라고 있었죠. 네, 네. 그 C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네. 팜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홀 디바이스 시장의 거의 제국군이었죠. 네, 네. 그때 윈도우 C 1.0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매체들이 기사를 막 내놨죠. MS가 왜 이딴 걸. 1.0 거의 잘 안 돌아갔었어요. 근데 2.0 넘어가니까 시장이 한 30%. 그 MS는 늘 3.0부터가 쓸만하다라는 약간 일반화돼 있지 않나요? 약간 그런 설이 있는데. 그런 설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도스도 호환되는 버전이 항상 3.3 이상이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왜 네, 게임 같은 거 할 때 항상 요구사항이 도스 3.3. 그렇죠. 윈도우도 95, 98, 98 SE에서 대박이 났죠. SE부터 쓸만했죠. 뭐 그전에도 쓸만 하긴 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16비트 코드가 빠지면서 더 안정성이 있어졌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SE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고. 네. 아, 그리고 혹시 그 아까 약간 오해하실까봐 그 아까 윈도우 네, 폰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바일이 망했다고 표현한 건 네, 사실 농담이었는데 아. 약간 농담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뭐 그 정도로 상처받거나 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윈도우 폰 전에 나왔던 OS가 어떤 거였죠? 그전에는 이제 윈도우 모바일. 모바일. 예. 아, 그러면 사실 윈도우 모바일하고 윈도우 폰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뭐가 틀려든 어떤 게 달라졌나요? 그 윈도우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윈도우 C에서 발전된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하는 랭귀지 자체도 뭐 주로 비주얼 C++로 많이 개발을 했죠. 이제 단넷 기반도 어느 정도 지원을 했지만 사실상 비주얼 C++로 거의 다 개발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반 플랫폼만 제공해 줬지 이 안에서 무언가 하고 싶은 것들에 있어서는 거의 제약이 없이 다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윈도우 폰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제약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제약이 많아졌다는 게 나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정성이나 보안적인 요소를 더 강화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나 iOS에서도 제약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의 제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드로이드는 사실 제약이 없죠. 그렇죠. 그냥 자유분방한, 다르게 얘기하면 자유방위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iOS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한 구조에 뭐 구조적으로 또 격벽 처리가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폰이나 SMS 같은 데도 다 격벽 처리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 피싱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폰도 아이폰 모델하고 오히려 더 안드로이드보다는 아이폰 쪽에 더 가까운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폰 쪽도 보이스 피싱은 아니고 그 스매싱 같은 것들이 없죠. 문자 눌러서 뭐 자동으로 앱 설치하고 이런 건 없죠. 근데 그 윈도우 폰이 사실 아직까지 대중화되진 않았잖아요. 네, 그게 좀 저도 네. 그 윈도우 폰을 사려고 네. 지금 이제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전화기를 바꿀 때 윈도우 폰을 쓰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어서 안드로이드를 선택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윈도우 폰이 우리나라에서 약간 보급되지 않은 이유를 혹시 나름대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도와주십시오. 네, 일단은 윈도우 폰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사고 싶으시면 이제 지금은 익스펜시스라는 좋은 업체가 있죠.
그래서 직구 하시면 사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뭐 그 해외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마케팅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보면 다들 우리나라는 특이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종합해 본 결과 이제 약간 역사적인 관점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좁은 데에서 단일 민족이 너무 오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뭔가를 했는데 내가 안 하면 굉장히 왕따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0부터 100까지가 있으면 50까지밖에 없대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50일이 되는 순간 100까지 우직근하고 넘어가는 시장이래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제일 처음에는 뭐 굉장히 더디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스마트폰 사용자가 쫙 늘었잖아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우직근하고 넘어가면서 지금 90%가 넘어갔잖아요. 약간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하다는. 굉장히 심한,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심한. 또 그러면서 또 충성도는 그다지 없는 그런 시장이 우리나라 전화기 시장이다. 계속 바꾸죠. 계속 바꾸죠. 네. 그래서 2년마다 아이폰 갔다가 안드로이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우리나라다라고 보고 그럼 있죠. 그렇게 2년 거의 2년 주기로 이제 전화기를 바꾸시잖아요. 네네. 네. 약정이 뭐 2년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바꾸실 때 윈도우 폰으로 바꾸시면 네, 좋겠네요. 아, 그게 정식으로 아직 네. 그 출시가 된 모델이 한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델이 약간 저가폰 시장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탁구채 같은 그런 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 시장하고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약간 고가 시장? 네, 네, 고가 시장. 시장에 대응하는 윈도우 폰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뭐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요, 아직 저는 윈도우 폰 사업부에서는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릅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윈도우 폰 말고 이제 이번에는 최근에 그 윈도우 XP가 이제 지원을 중단한다고. 그렇죠. 네. 드디어. 네, 드디어. 네, 그렇죠. 드디어. 그래서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도 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한다고 또 뉴스에 났더라고요. 네. 그러면 윈도우 XP를 지원 중단하게 되는 뭐 이유가 혹시 있을까? 이유는 중단을 했어도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중단을 못 하고 있었던 게 더 맞다라고 보고요. 거의 한 13년 넘게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회사에 가보면 엘리베이터 입구에 D-Day 며칠 일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XP 지원 종료 며칠 해서 저희는 거의 총력전이에요. XP 지원 종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 건가. 그래서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종료 가이드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또 나눠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공공재에 준하잖아요. 거의 운영 체계는. 그래서 섣불리 지원 종료를 못했던 게 맞고요. 그래서 보통은 왜 이전 버전 자동차를 한 대 사도 보통 보증 수리 기간은 3년이잖아요. 그리고 3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상, 그 다음에 이제 예비 부품을 가지고 있는 게 몇 년 이렇게 돼 있는데 10년 동안은 안 해주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한 카피를 샀는데 1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원을 더 이상 못 해드리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어려운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라인 속도는 계속 빠르잖아요. 굉장히 빠른데 거기에 비해서 보안은 굉장히 취약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속도는 빠른데 보안은 약하니까 우리나라 PC들을 주로 좀비 PC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제 막 디도스 공격할 때 우리나라 PC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게 XP하고 비스타하고 사이에 그 보안의 갭은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UAC가 들어오면서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동작들을 거의 다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좀비 PC에 100의 99은 전부 다 XP입니다. 그래서 비스타 이상은 거의 안 뚫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XP에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계속 보안 패치하고 있죠. 네, 보안 패치 업데이트 이런 걸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 네덜란드 소년이 이렇게 댐이 이렇게 막 무너지는데 손가락으로 맞고 막 팔꿈치로 맞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13년은 아니겠지만 근 수년간 해온 거죠. 계속 맞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거 말고 좀 콘크리트로 좀 제대로 뚝을 쌓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XP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XP 지원 종료가 되면 더 이상 XP를 쓰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뭐
사신 버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으니까 계속 쓰시는데 이제 그런 보안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PC가 취약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윈도우즈를 새로 7이라든지 8 같은 그렇습니다. 걸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업그레이드를 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네, 최선인 건가요? 최선이죠. 지금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거죠. 근데 사실 이게 OS를 윈도우즈가 일단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 싸진 않거든요. 사실 이게 13년 동안 지원을 하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윈도우즈의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이게 그 순간에 목돈이 나간다는 입장에서는 그 체감하는 건 싸다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뭐 XP에서 7이나 8으로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에 대한 뭐 할인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그게 윈도우즈 8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땐 그런 프로모션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4만 얼마 뭐 이렇게 막 팔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격 정책은 제가 잘 모르네요. 제가 파는 게 아니라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PC를 살 때 2008년 이후부터 보면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이 더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OEM으로 기본 탑재돼서 나오는 OS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니까 거의 윈도우 7 혹은 8이 거의 다 탑재되어 있을 거고,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정말 옛날부터 오래 써왔던 PC들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소위 말하는 깡통 PC들 있죠. OS가 탑재 안 된 PC들.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소모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그 윈도우즈 8 8.1 이번에 네, 나왔잖아요. 8.1. 네, 8.1. 근데 윈도우즈 8에서 시장 버튼이 사라졌다가 8.1에서 다시 들어갔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전 다르게 보면 이제 시작 버튼이 들어왔나? 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라도 돌아왔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항상 그 MS에 보면 뭔가 프로그램이 죽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 동작을 하면 피드백 보내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보내면 본사에 있는 서버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걸 쫙 분석을 해서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오류가 많이 나면 그 특정 소프트웨어 업체에 피드백을 줘요. 너네 소프트웨어에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으니 수정해라 라고 공고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용자 패턴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기능들이 하나씩 다시 OS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새로 만들어지거나 하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 문서 폴더라든지 아니면 뭐 즐겨찾기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다 그렇게 사용자 분석을 통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윈도우즈 8에서 시작 버튼이 없어졌더니만 네. 이용자들이 시작 버튼을 계속 찾더라. 뭐 찾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 결과로 그렇죠. 나왔다라는 거죠. 이걸 넣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계속 여기 와서 뭔가 찾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제일 처음에 윈도우즈 8.0을 설치를 했을 때 저한테 두 가지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내 시작 버튼 내놔라. 두 번째가 이거 좀 끌 수 있게 해줘. 네. 이렇게 두 가지 피드백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8.1로 올라오면서 보통 메이저 버전업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OS의 기능이 크게 올라왔을 때가 메이저 버전업이고, 보통 소수점이 올라갔을 때는 사용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버전업이거든요. 그래서 8.1에서는 이제 그런 피드백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눈높이를 맞췄죠. 그러면 윈도우즈 7과 윈도우즈 8은 되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큰 변화가 네,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하나 기능이 어떤 게 변화가 있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앱이 들어갔다는 거죠. 스토어가 들어가고 앱이 들어갔다. 근데 뭐 어차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개발자니까 그 윈도우즈 8을 위해서 그 8용 앱을 위해서 WinRT라는 프레임워크가 그 안에 새로 탑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 WinRT라는 프레임워크 자체는 기존에 나왔던 뭐 단넷이나 실버라이트보다도 훨씬 더 가벼운 프레임워크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에서 앱을 실행을 시키다 보니까 이 프레임워크를 ARM 계열의 PC에도 넣어서 돌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게 윈도우즈 RT가 됐고,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ARM 계열이라고 하면 윈도우 폰도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개발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서로 유사해지면서 개발자들은 적은 노력으로 여러 개의
디바이스나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뭐 윈도우즈 7, 윈도우 C나 아니면 윈도우즈 모바일, 네, 윈도우즈 모바일에서는 개발을 하면 그 개발자가 각 플랫폼, 그러니까 모바일 대응하고 PC 대응해서 다 각자 만들어야 했는데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는데 윈도우즈 8 올라가면서부터는 하나 만들어서 예,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원소스 멀티유즈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소스 레벨에서 네. 왜 호환성이 굉장히 많이 유사해졌다. 100%는 딱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유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통합이 될 날이 오겠죠. 그러면 그 전보다는 훨씬 적은 노력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는 하나의 소스로 모든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기에 거죠? 이제 엑스박스까지도 함께 포함돼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엑스박스 1이 이제 작년에 출시됐죠? 작년 말 작년에 출시됐고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만간 오늘 기사 떴더라고요. 네. 네. 올해 뭐 또 나온다. 네. 네. 또 여러분들은 열심히 돈을 모으시고 저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박스 360하고 엑스박스 1하고 좀 큰 차이점이 있나요? 그 프로세서 상으로 보면 사실 요즘에 보면 이 게임기 시장의 진정한 강자는 IBM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CPU가 다 IBM이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청바지 파는 회사가 더 돈 버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CPU는 그렇다 손 치는데 이전에 엑스박스 360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일단 키넥트가 기본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키넥트는 굉장히 해상도도 낮았어요.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디바이스이긴 한데 키넥트가 640에 480 해상도가 나오는 렌즈가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음성을 네. 네, 음성을 같이 쓰면 320에 240으로 떨어져요. 아, 네. 네. 대역폭이 되게 작은 거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저가로 만들 수밖에 네.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20만 원도 안 되는 디바이스인데 막 사람을 인체를 이렇게 뼈대로 따내고 했었잖아요. 그건 진짜 놀라운 일이었죠. 기존에 몇 천만 원짜리가 하던 작업을 2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엑스박스 1에 들어가 있는 건 HD급 카메라가 거기에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따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서 하나 가지고 6명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전엔 2명. 네, 2명까지만 됐는데 이번엔 6명까지. 그러면 요즘에 이제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이 많이 뜨면서 그 게임 개발로 전향하시거나 게임 개발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윈도우즈 폰도 그렇고, 엑스박스 원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PC용 게임도 여전히 그렇죠.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런 게임 개발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글쎄요, 근데 문제는 다이렉트X 같은 거 써가지고 이제 윈도우 플랫폼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임을 만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퀄리티와 훌륭한 게임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일단 게임을 만들어서 뭔가 런칭하고 하시는 분들도 일단 수익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익이 좋으려면 특정 플랫폼에 국한된 작업을 하기보다는 동시 출시를 해야 되거든요. 안드로이드 버전도 나와야 되고 아이폰 버전도 나와야 되고. 그쵸.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툴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유니티 3D라든지 아니면 코코스 2D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윈도우즈 8.0 혹은 8.10으로 다 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 엔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쉽게 먼저 포팅을 해서 가지고 오는 용도로도 일단 시작을 하시고 정말로 윈도우 플랫폼에서 희망이 있고 여기서 이거 전용으로 내서 뭔가 어마어마한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더 하이 레벨까지 게임 엔진 밑에 레벨까지 와서 개발을 해보는 것도 좋은 이게 방법인 말씀하시는 것 거 같습니다. 들으면 은근히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을 언급하시면서 MS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이게 바로 매력이죠. 네. 근데 사실 이게 필요로 한 정보이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미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고 그런 업체들도 많으니까요. 이분들도 사실 윈도우즈 폰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시장도 맞습니다. 적지 않을 거라는 네.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엑스박스 원도 같이 대응하고 싶다는 욕심도 클 거예요. 그 엑스박스 1에는 또 게임 시장도 있지만 또 그 안에도 또 앱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앱을 만드는 기술이 이제 윈도우즈 8 혹은 윈도우즈 폰 개발하는 거하고 또 거의 유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나의 툴에서 거의 똑같은 소스에
똑같은 랭귀지로 다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죠. 저는 엑스박스 360을 집에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게임도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TV를 본다거나 네네. 네,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음악 다운로드 받고 이런 컨텐츠도 저는 구매해서 쓰고 보거든요. 네. 집이 넓으신가 봐요. 아니 방은 좁은데요. 그냥 모니터 앞에 이렇게 모니터 연결해 놓고 HDMI로. 저는 회사에서 키넥트를 받았어요. 네.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딱 그때는 32인치 브라운관 TV를 쓰고 있었죠. 그래서 키넥트를 딱 붙이는 순간 이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게임하다가 30분 만에 이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47인치 LCD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하다 보니까 집이 좁더라고요. 아, 그래서 집을 바꾸셨어요? 6개월 만에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 키넥트야말로 주택 경기 부양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 예, 요즘에 주택 경기 부양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키넥트를 보급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게임 개발하시는 분도 그러면 앱 개발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윈도우 폰 앱도 그렇지만 엑스박스용 앱을 개발하면 그거는 약간 글로벌 시장에 낼 수 있는 좀 쉬운 통로가 있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게 열려 있지는 않은데 이제 조만간 거기와 관련된 소식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업체들하고도 지금 여러 채널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엑스박스 1이 출시되었을 때는 일단 그 TV라는 물건이 그렇잖아요.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TV에 앉아서 TV를 봐야지 하고 키보드를 꺼내서 막 열심히 검색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누워서 그냥 이렇게 리모컨으로 누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라면 이게 뭐 게임이나 이런 즐기는 용도, 엔터테인먼트 용도 아니면은 거의 비디오, 오디오 콘텐츠 소비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 업체들이 최우선으로 지금은 접촉을 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럼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콘텐츠 업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네, 연락 주십시오. 혹시 XDK 같은 거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나요? 그게 아직 외부로 100% 오픈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개별적으로 회신을 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회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MS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위아 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내부에서는 약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니시지만 전 회장님께서 스티브 발머 회장님께서 이제 올인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 프로덕이 바로 이 클라우드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 아마존 쪽이 이제 많이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붐을 약간은 대세를 잡아가는 느낌이 네네. 드는데 대세라고 하기는 아직 시초기니까 하지만 아마존이 좀 많이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KT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MS에서도 약간 MS에서의 클라우드는 차이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둘 다 형태가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시작선은 좀 많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인프라 에즈 서비스 이아스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서버에다가 뭘 이렇게 깔아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대로 그냥 클라우드에 싹 올려가지고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호스팅에 가까운 그런 개념이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스죠. 플랫폼 에즈 서비스라고 해서 그래서 그 클라우드 OS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장점이냐면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 그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해 주는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가변성, 탄력 이런 것들을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그 이아스 모델로 갔을 때는 거기서는 인프라만 제공해 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발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또 사용자들은 또 다른 느낌인 거죠. 왜냐면 이쪽은 뭔가 하려면 새로 공부를 해야 돼 라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파스 모델을 선호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아스를 사용했던 사람들도 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가상 머신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 윈도우즈 서버들로 구성된 가상 머신들 뿐만 아니라 리눅스도 리눅스도 있나요? 네, 리눅스도 올라가 있고 네. 거기에 이미지가 여러 개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서 여기에서 뭐
리눅스에다가 노드.js 올려 쓰는 사람들, 심지어는 여기 오라클 올려 쓰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모델 그대로 다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마존은 이아스 말씀하시는 이아스만 현재는 제공하고 있는데 파스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죠. 그러면 시작점이 달랐으나 결국에는 그 목적지는 비슷하다라는 말씀이신지 그렇죠. 그런 거였군요. 목적지는 이제 둘 다 세계 정복이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MS에서도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이제 좀 집중해서 투자하고 홍보를 아니, 많이 하겠어요. 지금 이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의- 아직은 이렇게 크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 안 보이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하게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 2개를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짓는 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컨테이너를 쌓거든요. 네. 그래서 컨테이너를 쌓고 나면 이제 인부들이 와가지고 이만한 케이블을 이제 2개를 딱 꽂으면 데이터 센터가 돼요. 그래서 용량이 딸린다 하면 또 컨테이너를 또 지게차가 와서 또 더 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센터를 2개를 오픈했는데 이미 이 2개의 용량이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또 2개를 더 지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이 클라우드의 용량이 빠르게 차는 걸 보고 많이 놀랍기도 하고 또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 또 아마존하고 가격 경쟁도 계속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쪽은 몰라도 이 클라우드 쪽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마존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우리나라에는 KT도 있고요. 그 전 세계적으로 사실 클라우드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업체들 그리고 이제 이 IT 산업 전반에 있어서 클라우드가 앞으로 더 대세가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확신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MS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방향을 좀 그렇게 가져가시는 건가요? 사실 윈도우즈도 이번에 원노트도 무료로 공개해서 그렇죠. 사용할 수 있게 공개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MS가 그 전에는 운영체제와 오피스 패키지만 팔던 이제 어떤 시장에서 그 그러니까 이용료를 내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그래서 작년에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는 디바이스 플러스 서비스 업체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점점 더 서비스 모델 형태로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 보면 노키아가 안드로이드 폰을 출시했죠. 네. 그래서 윈도우 폰이 안 되니까 이제는 별걸 다 하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윈도우 폰은 윈도우 폰대로 계속 가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생각보다 점유율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유럽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인도 이런 데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윈도우 폰 시장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까지 출시한 이유는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이 딱 열면 구글 스토어가 들어가 있는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더라도 서비스에서 뭔가 통합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는 게 더 맞죠. 그러면 사실 MS에 대한 인식은 약간 뭐 농담 삼아 하는 가두리 양식처럼 윈도우즈를 쓰고 MS 오피스 쓰려면 무조건 MS 윈도우즈 써야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MS의 소프트웨어의 어떤 이렇게 가둬버리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인식은 강하고요. 근데 이번에 원노트도 이번에 맥용이랑 안드로이드랑 다 출시했더라고요. 무료로. 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탑에 떴더라고요. 스토어의 탑에. 네. 그래서 사실 윈도우 MS가 이제는 그 가두링 양식을 더 이상 이제 그 사업 정책 전략을 바꾼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글쎄요, 뭐 이제 새로 오신 CEO가 어떻게 이제 키를 잡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예전에는 몇몇 잘하는 업체들이 자기 시장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이렇게 단맛을 즐기다가 또 그 다음 시장을 또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누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IT 시장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다양한 플랫폼하고 반드시 커넥션하거나 아니면 같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면에서는 많이 오픈 마인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조만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안드로이드 개발도 하겠어요, 이제. 지금도 가능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럼 몰랐는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네. 뭐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이런 것들 다 개발 가능합니다. 아, 왜 보면 네. 이클립스에서 플러그인 다운받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비주얼 스튜디오에도 플러그인을 다운받아서 넣으면 아. 다 개발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아. 네. 보통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이클립스라든지 그렇죠. 어떤 인텔리제라든지 공식이 있죠. 다른 것들을 많이 쓰니까요. 굳이 그렇게 쓸 이유는 없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면 이 기존에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그러니까 윈도우즈 환경에서의 개발에 익숙하신 분들, 네. 그분들도 굳이 이클립스라든지 다른 툴을 배우지 않고서도 그 환경 안에서 안드로이드나 iOS 그리고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잘 모르시죠. 그리고 또 요즘엔 또 다른 시도 중에 하나가 자바도 왜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되듯이 단넷도 보면 그 윈도우에서만 돌아가는 버전이 단넷이 있다면 그거 말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모노라는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노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만든 게 유니티 3D이고요. 그리고 이 모노를 기반으로 해서 앱을 만드는 기술로 발전시킨 게 제멀린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게 되면 C# 랭귀지 가지고 안드로이드, 뭐 iOS용 앱들을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마이크로 MS 제품 그리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 그러니까 MS라는 거에 대한 편견만 좀 버리면 다양한 걸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예전에 MS가 아닙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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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제국군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번에는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네.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누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물놀이도 아니고 네. 사물 인터넷이 뭡니까? 네, 도대체. 사실 저도 IoT라는 용어는 많이 봤는데 이걸 네. 찾아보니까 이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우리말로 네, 네. 번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럼 IoT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건가요? IoT라는 걸 접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보면 IoT 이전에 사용했던 그 워딩 자체가 M2M이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머신 투 머신. 근데 머신 투 머신하고 IoT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머신 투 머신 하면 왠지 전기인두를 들고 납땜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고 IoT 하면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IoT라고 하면 뭔가 이제 클라우드를 집어넣고 서비스를 잘 만드는 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자, IoT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IoT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네. 그 사람이 케빈 에스턴이라는 사람인데 만나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IoT가 뭐고 언제쯤 활성화될 거고 질문했는데 전혀 기대 이상의 답변을 들었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IoT란 모든 디바이스는 인터넷에 다 연결될 것이고 디바이스들은 다 똑똑해져서 디바이스끼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디바이스들은 점점 더 똑똑해질 것이다. 네. 무슨 반지의 제왕에서 엘프족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네.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트리스 같은 느낌인데요? 이건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발상이고 네. 실제로는 이 사물 인터넷, IoT라는 단어가 국내에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의 접근이냐면 단순한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쫙 뿌려놓고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상황을 인지하는 거죠. 뭐 각종 센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쭉 모으면 이걸 다 받아서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누적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한테 뭔가 재미를 주거나 아니면 유의미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지금의 제가 주장하는 사물 인터넷의 어떤 공식이 있다면 디바이스,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의 결합이 사물 인터넷을 위한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그 모 보일러 업체에서 네,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보일러를 켜고 끌 수 있어요. 뭐 이런 광고 CF 봤었거든요. 그게 근데 IoT인 거 아닌가요? 그거는 리모트 컨트롤이죠. IoT가 아니라. 네, 그 차이점이 약간 사실 차이점 구분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어떤 좀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사물 인터넷이라는 IoT라는 단어 그 위의 개념이 뭘까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위의 개념이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 인지 기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인지 기술 밑에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 IoT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몸에다가 뭘 차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웨어러블 컴퓨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의 개념으로 이제 컨텍스트 어웨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로 IoT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인터넷을 어떤 사물을 동작시킨다는 것만으로 IoT라 부르기는 힘들다. 그거는 인터넷 리모컨 정도의 얘기가 네. 되겠죠. 그러면 요즘에 그 IoT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계시잖아요. 몇 가지를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 뭐 만드신 게 어떤 게 있으세요? 항상 이 프로젝트라는 게 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이게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원래는 화분을 만들려고 했어요. 스마트 화분. 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정 시간이 되면 화분을 사진을 찍어주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온도, 습도, 조도를 계속 기록해서 물을 이거- 주거나. 물까지는 안 줘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해서 데이터를 이제 윈도우즈 애저에다가 클라우드에다가 누적을 시키고 그리고 윈도우 태블릿에서 볼 수 있게끔 네. 그래프 같은 걸 네. 만들려고 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못 만들고요. 그냥 앞에 초음파 센서를 달고 카메라를 달아서 사람이 1m 이내로 접근하면 램프가 딱 켜지면서 사진을 찍어요. 아, 네. 그리고 사진을 제 트위터에 자동으로 포스팅하는 것까지는 만들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 보면 디바이스가 있었고 서비스가 있었고 그걸 보는 트위터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 방에다가 설치를 해놨어요. 네. 그럼 제 방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오시던가요? 일단은 뭐 집사람, 네. 애들이 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이런 것들 그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딱 찍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플래시까지는 안 터져도 그냥 이렇게 딱 찍히는 순간 이제 옆에 터미널에는 막 글자가 올라가면서 네. 이제 페이스북에 딱 올라오죠. 음. 그럼 이제 저는 제 휴대폰을 통해서 누가 내 방에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거 네 그런 거 집에서 만들면 재밌긴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어떤 재료라든지 그런 재료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어떻게? 이게 인터넷 오브 띵스잖아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오브 쇼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보면 요즘에 뭐 인터넷에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특정 업체를 뭐 논하기는 네. 뭐하지만 뭐 디바이스 마트, 그다음에 또 뭐 LA 마트 뭐 그런 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부품도 왜 한 탓으로 안 사면 굉장히 구박받고 했었잖아요. 네. 요즘에는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요거 몇 개 해서 딱 주문 누르면 바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 방금 언급한 거 그것도 한 6,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합해서 네. 만들면 됩니다. 아 그러면 얼마 안 들이고라도 자기가 약간 시간만 들인다고 하면 들여서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무선 랜카드 요만한 거 있어요. 코딱지만한 그걸 딱 꽂으면 바로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죠. 그 순간 이제 IoT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로 만드셨어요? 소프트웨어는 파이썬으로 파이썬으로 개발을 했고 그 아두이노 다룰 때는 C 언어를 하는데 이제 저희 집 첫째한테도 C 언어를 가르쳤어요. 아 네. 3학년일 때 작년이니까 네. C 언어를 가르쳐서 이 핀이 13번이야. 여기에 C 언어에 샘 모드 13번에 true라고 하면 여기 불이 들어와. 네. 라고 해서 가르쳐 줬더니 C 언어를 짜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C로 심지어는 그게 여자예요. 아 딸이에요. 네. 네. 아. 나중에 공대생 아름이가 될까 걱정인데. 예. 근데 LED가 딱 켜지는 네. 순간 얘 마음에도 같이 불이 딱 켜지더라고요. 아, 되게 기뻐하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타임 슬립 같은 거 가르쳐 주면 이제 네.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온도 센서에서 이제 그 보정치 같은 것들은 이제 산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산수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 그 어떤 직접 만들어 보는 네, 말씀하신 그 IoT를 직접 집에서 만들어 봄으로 인해서 교육적인 내용도 되게 크게 가지고 그래서 있는 거네요. 애들한테 네. 뭐 보통 그런 거 할 때 스크래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막 끌어다 놓고 이런 게임 것보다는 만드는, 네.
다이렉트로 그냥 코딩을 가르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애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IoT라고 하는데 그 IT 업계에 보면 입만 살았어도 이거 너무 심한 표현인데 네. 예, 너무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네. 실존하지 않고 그냥 트렌드 세터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네, 많은데 하다못해 내가 LED라도 한번 껐다 켰다 해본 사람이랑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한번 투자해서 만들어 보고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애들은 이렇게 뭐 하나 가르치면 싹 빨아들이잖아요. 싹 빨아들이죠. 네. 그런 게 되게 옆에서 보면 되게 재미있으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그것도 보면 집집마다 비슷할 거예요. 첫째는 이렇게 얘기하면 싹 빨아들이고 둘째는 이제 깐죽깐죽하면서 잘 안 빨아들여요. 우리 집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이제 나중에 애가 나오면 한번. 네. 예. 근데 사물 인터넷은 네. 굉장히 재밌기도 한데 또 보면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지디넷에서 하는 IoT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통신사 같은 경우는 IoT 좋죠. 역시 통신은 LTE죠. 이게 내용이고 뭐 데이터베이스 업체 같은 경우는 IoT 좋죠. 하지만 모든 데이터는 여기 들어가야 되죠. 라고 하는데 기존에 왔던 그림의 제일 앞부분만 바뀌었어요. IoT로. 기존에 쓰는 뭐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다 있고 그러니까 장민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하는 표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뭐 빅데이터 한창 유행할 때는 빅데이터 좋죠. 그러나 LTE가 빠르죠. 뭐 이런 거네요. 빅데이터는 그렇죠. 역시 LTE에서 해야 되죠. 뭐 이런 거. 그럼요. 전혀 상관없는데. 빅데이터, 빅이 크죠? 큰 건 뭘까요? 우리 서버가 커요. 네. 라는 식의 얘기죠. 그래서 실제 그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맞지만 너무 어떤 업체에서 말하는 것만 받아들여서는 또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이제 회사에서 서바이벌 하는 건 지상 과제잖아요. 네. 근데 다른 회사에서도 나를 필요로 한다면 이 회사에서도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네. 그러면 저희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김완수님께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홈 오토메이션의 확장 개념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정에 있는 모든 장치들의 컴퓨터를 내장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집의 상황을 확인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뿐만 아니라 뭐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도로에다가도 센서를 다 박아둘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요즘에 보면 이 디바이스라는 게 굉장히 작은 비용으로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디바이스 안에 OS가 없어요. 그냥 마이크로 컨트롤러 하나 들어가 있고 최소한의 통신, 블루투스나 뭐 지비집 통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모으기만 하면 IoT가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떤 집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근데 최근에 보면 재밌는 제품 중에 하나가 퀵스타트에서 보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포크 중에 센서가 달린 포크가 나왔어요. 포크에 센서가 달려요? 이 포크에 네. 포크 밥 먹을 때 쓰는 그 포크에 근데 여기에 센서가 어떤 센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가속도 센서하고 네. 자이로스코프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블루투스가 들어있어서 스마트폰하고 통신을 해요. 네. 그래서 내가 포크질을 밥 먹으면서 몇 번을 했는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인들 같은 경우는 30분에 75회 정도의 포크질을 한대요. 근데 그걸 꼭 이렇게 세야 되나요? 예, 그 정도로 여유 있게 밥을 먹어야 뚱땡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크질을 심하게 하고 있으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그만 처먹어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네, 참 유용하네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젓가락질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면 네. 이제 제가 보는 시장은 어차피 가전이잖아요. 그래서 홈 오토메이션을 위해서 없던 걸 만들어서 집어넣은 제품들은 거의 다 망했어요. 거의 다 망했는데 있는 전기밥솥, 있는 다리미 이런 데다가도 다 칩과 간단한 OS를 넣을 수가 있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타이젠의 뭐 작은 버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걸로 어떤 그 IoT 플랫폼이 그런 가전 제품의 하나로 깔리기 시작하면 그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앱이나 커넥터 정도만 모바일 폰에 들어오면 굉장히 큰 반향이 일어납니다. 내가
폰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딱 켜는 순간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전기밥솥이 이야기를 하죠. 주인님, 아침에 한 밥이 12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뒤집지 않으면 밥이 누래져요. 자기가 뒤집으면 안 되나요? 그럼 비싸지죠. 그렇게 하면. 내가 뒤집어야지. 그래야 싸죠. 네. 그래서 뒤집고 그다음에 또 빨래를 돌려놨는데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다가 잊어요. 네. 그럼 빨래가 끝난 지 2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펴지 않으면 탈탈 털지 않으면 구겨질 거예요. 이렇게 기계들이 다 나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 뒤에 서비스가 이것들을 다 연결해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디지털 허브라고 부르는데 이런 디지털 허브를 하는 보통 콘솔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이 콘솔을 팔려고 해요. 그게 엑스박스 원인가요? 아니, 엑스박스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근데 그런 콘솔을 출시하려는 시도들은 거의 다 네. 실패를 했어요. 네. 홈 오토메이션 서버. 네, 네,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바로 인터넷에 이런 디바이스들이 바로 붙은 다음에 이게 서비스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에 대한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인지라는 이 화두에서 항상 최우선적으로 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걸리는 게 바로 이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서비스를 6개인가 한꺼번에 개인정보를 통합했잖아요. 그게 보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그냥 잘 넘어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게 왜 넘어갈 수 있느냐. 개인정보를 그만큼 주는 것보다 사용자가 더 편해지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찍은 사진을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을 당연한 듯이 뭐 구글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데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찍으면 자동으로 원드라이브에 올라가요. 아,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PPL을 그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간단한 개인정보를 주는 대신에 내가 얻을 게 많다라는 게 이제 학습이 되다 보니 이제 편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사실 그 와중에도 사실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프라이버시는 계속 침해당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 미국 미식 축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린 전혀 와닿지는 않지만, 근데 거기에 패트리어트 구장이라고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구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미식 축구 협회에서 계속 조사를 해봤더니 현장에 오는 사람들이 2%씩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전체 구장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보다 더 좋은 경험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구장 전체를 다 무선電으로 다 감쌌어요. 아, 다 감싸고 그 현장에 오는 사람들이 로그인만 하면 무선을 다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다 HD 카메라를 쫙 다 깔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원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끔 해줬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거기 설치되어 있는 앱으로 주문도 할 수 있게끔 음식 같은 거 주문도 하고 심지어는 벽에다가 센서를 다 깔아가지고 어느 화장실에 줄이 짧은지도 다 알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다르게 보면 로그인을 한다는 자체는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개인 신상도 다 그 7만 명씩 모이는 그 구장에 내 개인정보가 여기 무선으로 날아다니고 있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주 만족하더라는 거죠. 마음껏 주문도 할 수 있고 화장실도 짧은 데로 갈 수도 있고 가끔 일찍 가면 내가 일찍 왔다고 쿠폰도 막 쏴주고 아. 그런 데에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흐름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 현상이니까 그렇죠. 어떤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요즘에 뭐 개인정보가 공공자산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털리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악이다라고 규정하고 막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보호하면서 발전시킬 건가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죠. 네, 질문이 하나 더 와 있는데요. 네. 그 에반젤리스트인 경우에는 최신 정보와 기술에 대해서 빨리 습득하셔야 되는데 어떤 주로 어디에서 얻으시는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저도 뭐 비슷하죠. 또 뭐 인터넷 매체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MS 내부 소식인 경우에는 그 본사하고 바로 이렇게 메일링 리스트가 돕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빨리 알기도 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똑같은 채널이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고. 근데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제 처음에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이 다 달라 보였어요. 또 새로운 게 나왔네, 새로운 게 나왔네 이러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이제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 지난번에 그거다. 이건 이거네. 이건 이 회사 거 뺏기고 있네. 그래서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면 이제 하나의 흐름이 읽혀지게 되고, 이 다음에는 이 업체는 뭘 하겠구나라는 게 조금씩 이제 예측이 되기 시작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다 보면 이제 하나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방송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요. 네.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최근에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월간 마소에 네. 그 전쟁과 IT라는 주제로 1년 넘게, 네, 2년 가까이, 네. 2년 정도 연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전쟁과 IT가 사실 그전에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되게 전쟁과 IT를 잘 풀어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쟁과 IT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단은 그 전쟁과 IT가 전혀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동일감은 패배라는 게 바로 패망이라는 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동질감이다라고 보는 거죠. IT 같은 경우도 한번 실패하면 바로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나앉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만 됩니다. 근데 이기면서도 정당하게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이기지 않으면 또 금방 싸움에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어떤 IT 기업들,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마찬가지지만 보면 굉장히 수익 자체가 천문학적이에요. 기본 조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10조, 20조가 아니라 막 60조씩 이렇게 수익이 나옵니다. 그것도 순이익이.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전력으로 싸움을 하면서도 공정하게, 그리고 또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까지 함께 지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쟁에서도 똑같습니다. 진심으로 전력으로 싸우면서도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 명분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 진실하게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동질감이 많고, 그리고 또 그 배울 게 많은 게 바로 이 전쟁사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요즘 책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한 10% 썼어요. 네. 그럼 한 올해 말쯤에 나오나요? 아니요, 목표는 올 상반기에 네. 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월간 마소에 연재했던 내용을 묶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내용으로? 마소에 연재했던 내용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또 역사적인 고증 같은 걸 좀 더 더해서 전후 사정을 또 그때 또 글을 쓸 때하고 또 지금하고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각색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많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 다음 방송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방송은 4월 3일 목요일 날 오후 8시 반에 인터넷 서비스의 얼굴을 만드는 개발자, 네이버 UI 개발자 김지한 님을 모시고 디벨로퍼인 또 방송할 예정이니까요. 이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